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 외교안보 이야기의 최강 차대현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은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로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그 타이틀을 바꾸어서 아산 외교안보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손님은 차두현 박사를 모셨습니다. 앞으로는 차두현 박사와 같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차두현 박사가 우리 연구원에 오늘 3월 2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차두현 박사는 뭐 국방연구원에도 있었고 또한 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했던 아마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차 박사님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 2일 날 북한에서 갑자기 지금 우리 정부 발표는 또 발사체라는 말을 썼죠. 네네. 아직까지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뭐 발사체라고 하게 되면 뭐 초대형 방사포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사회가 아마 전 세계가 어수선한데 네. 북한이 갑자기 이런 발사체를 실험을 했다. 일단 그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성격의 의도가 이제 묻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격의 의도? 예. 그러니까 발사체의 그 이제 일단 특성을 보면은요. 네. 그 합참 발표에는 약 230km 정도 비행을 했고요. 작년에 실험한 거에 비해서 좀 짧네요. 네, 그렇죠. 11월에 했던 거보다는 300에서 450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고도를 굉장히 고각으로 발사를 했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이것도 아니에요. 고도는 아니고. 한 37km.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1월하고 비교하면 고도도 한 60km가 낮고요. 그 다음에 그 발사 사거리도 한 150km가 적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애시당초 원래 고각으로 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발사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각으로 쏘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데 작년 11월에 쏜 거보다는 그러니까 사거리가 일단은 낮은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거리가 짧은 예.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북한의 ICBM이나 IRBM 시험용은 아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근접할 수 있는 게 초대형 방사포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초대형 방사포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초대형 방사포를 조금 위력을 낮춰서 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작년 그 이 7월하고 8월에 북한이 이 초대형 방사포하고는 좀 구별되는 건데요. 아, 그렇죠. 신형 대구경 방사포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발사 사거리라든가 위력으로 따지면 기존 방사포, 그 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인데, 이걸 발사하지 않느냐 추정은 되고, 합참은 또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도 그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합참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북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서방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러시아의 무기 체계 중에 장점만 끄집어내서 이제 그 새로운 나름대로의 변종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작년 이제 그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런 과연 새로운 전략 무기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이 질문이 던져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발표하는 재원에 따라 틀립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가령 그 이 위력이나 사거리에 그 이 중점을 뒀다면 이걸 새로운 전략 무기로 볼 수는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단기간에 아주 빨리 쏠 수 있는 그 이 기능에 중점을 뒀다. 그러니까 이 두 발이 발사되는 간격이 굉장히 짧았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나름대로 신형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방어 거거든요. 체계를 갖다 무력화시킬 수 있게 그렇죠. 다양한 무기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전략 무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이 뭐 재원은 북한이 공개하는 마음대로기 때문에요. 그렇죠. 상당히 여러 가지 포장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있는 그럼 거죠. 그 무기 체계에 대한 평가는 좀 여기서 그만하고 그럼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그랬냐? 뭐 작년에 저는 그랬어요. 북한이 아마 도발을 한다면 2말 3초다. 왜냐? 2말 3초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말 3초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합훈련을 연기를 했지만 연합훈련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2말 3초에 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미국을 자극할 만한 도발은 아닐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불행히도 예측이 맞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왜 이 시점이냐? 예. 왜 이 시점에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지만은 한국에게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고 위협이 되는 무기 실험을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뭐 미국에 대해서 우리 능력이 있다라는 걸,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과시하는 하나의 조치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북한도 코로나19 지금 창궐이 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없다 그러잖아요.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네, 코로나19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는데요. 네. 3월 1일자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좀 있다. 예, 지금 한 3,900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아마 그게 아닌가 지금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뭐 그동안 이제 대북 제재를 이제 이 우회하기 위해서도 그 북중 국경 무역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접촉 면적은 우리 못지 않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 만약에 코로나19의 영향권 안에 들었으면 북한 내부도 지금 상당히 지금 복잡할 거예요, 사정이. 좀 그렇다면은 예. 그런 내부의 이 불안을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 일종의 대외적이기보다는 대내적인 거였다. 아니요, 다목적이죠. 대내적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뭐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군사훈련도 다 하는다. 그러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하면 인민들에 대해서 그걸 과시하는 성격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강도의 조절이에요. 작년 12월 말에 이례적으로 거의 3박 4일에 걸쳐서 예. 노동당 전원회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나온 거는 결국 지금 대내외적인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세계는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김정은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동안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먹혀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그냥 말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행동을 했던 거죠. 실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1월 말에 보면 이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곧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북한은 초반에 이걸 한미 연합 연수훈련을 예정대로 했으면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하노이 결렬 1년 됐고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건재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제재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고요. 우리에 대해서는 결국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얼마든지 늦추고 당길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세도 안 되고 그 무기가. 근데 사거리가 250km가 되면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그렇죠. 위협이잖아요. 그럼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주도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한국 정부하고는 얘기하기 싫다. 우리는 대결로 간다. 이것 쪽으로 오히려 방향선을 한 거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전부 그걸 일치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또 이제 네, 북한이 의례적인 훈련이다. 아니면 북한도 훈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북한 미사일이라든가 핵 문제가 미북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사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를 더욱 심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주 편하게 일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우리가 아직까지 판별은 안 됐지만은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한 사거리가 250km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사용될 무기고, 그렇죠. 이게 북한이 얘기한 재원대로 나오면은 지금 우리가 건설한다고 하고 있는 삼축 체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삼축 체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KAMD는 거의 작동을 안 한다라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협상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너무 크지 않고, 그렇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예. 수위 조절하되, 그러나 능력은 있다. 능력은 있다 하는 정도를 상황이 보여주고.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예. 걸 보여주기 위한 시위용이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또 한국 내에서 그걸 좋게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하기 좋게.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되면 뭐 한국 내 국론 분열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린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우리 안보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지금 연합훈련 취소됐다, 뭐 지금 연기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취소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거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거의 취소 아니면 축소돼가지고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수준의 군사 대비 태세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미 미국 내에서 그 의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그 전직 한미연합사령관이라든가 그렇죠. 주한미군 그 근무 경험이 있었던 장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번 계기 때마다 그렇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이 하노이 딜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미국과 하노이 노딜. 예, 하노이 노딜 문제도 있었지만 미국 협상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거나 아니면 대충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지금 코로나 이제 19 변수 때문에 또 유예가 되게 되면 이렇게 장기간에 계속해서 연합훈련이 유예가 되면 대비태세가 유지되는 건, 대비태세 유지에 곤란을 겪는 건 물론이고요. 또 하나가 일시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관행이 돼버려요. 그런 일 없어야겠죠. 근데 사실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뭐 훈련할 수 없는 상황에 간 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로서 이제 군에서는 이 장병들의 건강, 안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우리가 강구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사실 이것이 오늘이 3월 2일인데 앞으로 한 달, 두 달 더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개 여름에 하는 그전에 우리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훈련마저도 이게 또 취소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전작권 전환 훈련이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군 당국자들이라든가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함을 생각하고 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하에서도 어떠한 방안이 있겠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뭘 어떻게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네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그럴 때 또 때로는 또 실전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즉 보건을 보호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연합훈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군 훈련 자체를 전부 올스톱 시킬 수는 없어요. 감염병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체 전력 그 관련된 개발 실험들은 지금 우리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네. 우리 자체 역량도 역량이지만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계속 그 이 남북한 간의 그 군사 분야 합의서를 2018년에 9월에 체결이 됐던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항상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문제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나온 거는 그냥 유감 표명 정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유감 표명을 합니까? 이건 도발이고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라는 그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문제의식을 지니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할 시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도 대북 정책 방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보건의료 분야 협력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게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아무리 네.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가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대화를 뭐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을 추구를 하지만 대화에만 연연해야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좀 있는 그럴 거예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항상 그런 정부의 대응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깝다, 답답한 심정을 뭐 금할 수가 없는데 이번엔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고 새로운 답을 찾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아산 외교안보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